나만 영공으로만 가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을 거야.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정한결은 이미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집 전화기에서 터져나온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가족 전원과 함께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위부 평양시 지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30분, 출두 시간까지 5시간 반이 남았고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위부로 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혼자 도망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순안 공군기지에 있는 자신의 헬리콥터를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됐지만 보위부로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한결은 아내 서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2살 딸 미래와 8살 아들 준혁의 방문을 열어 그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실수로 수령 초상화에 잉크를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족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였던 그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태우는 영광을 누렸던 그도, 이 순간만큼은 한낱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군용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평양에서 38선까지 그리고 서해를 넘어 남한까지 헬리콥터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북한 공군의 추격을 뚫고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20년 경력의 엘리트 조종사가 조국을 버리고 목숨을 건 비행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날 저녁으로 돌아갑니다. 한결이 비행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6시였습니다. 평양 중심가 23층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준혁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거나 미래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군복 재킷을 벗으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 서윤의 얼굴을 봤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서윤은 평양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고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결이 물었을 때 서윤은 입술을 떨면서 딸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한결은 서둘러 미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찢어진 미술 교과서와 엎질러진 잉크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미래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공포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괜찮아.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한결이 딸을 안아 올리려 하자 미래는 작게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서윤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었대요. 수령님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미래가 실수로 잉크병을 엎질렀어요. 얼굴 부분에 잉크가 튀었대요. 한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의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고 초상화가 걸린 벽에 먼지가 쌓여도 처벌받는 곳에서 얼굴에 잉크를 흘리는 것은 설령 그것이 12살 아이의 순수한 실수라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결이 물었을 때 서윤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걸 학교 보위부에 신고했어요. 미래가 고의로 수령님을 모욕했다고, 반동적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한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군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3대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그의 동료 조종사 한 명도 2년 전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그 집은 지금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실수였어요. 선생님한테 바로 닦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손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미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한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미래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한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해결할 방법 따위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이 수화기를 들자 차갑고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한결 소자동무댁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보위부 평양시 지부입니다. 내일 오전 9시 가족 전원과 함께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보통강구역 보위부 청사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결은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한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면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계는 밤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내일 오전 9시까지는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창문으로 걸어가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 대동강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주체사상탑의 붉은 조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이 도시 위를 날았습니다. 헬리콥터 조종관을 잡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봤고 김정은 위원장을 10번도 넘게 태웠고 군사 퍼레이드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자비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서윤이 남편 뒤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요. 당신은 조종사잖아요. 헬리콥터를 몰 수 있잖아요. 한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남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적어도 당신은 살 수 있어요. 한결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끝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한결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갈 수 있어. 한결은 아내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군용 항공 지도였고 북한 전역의 공군 기지와 레이더망이 표시된 기밀 문서였습니다. 한결은 지도를 거실 탁자에 펼치고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황해도를 지나 38선을 넘어 서해 상공을 거쳐 남한까지 직선거리로 약 200km였습니다. 서윤이 남편 옆에 앉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헬리콥터로요? 정말 가능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용 헬기 MI8은 항속거리가 450km야.
연료를 가득 채우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문제는 어떻게 기지에 들어가서 헬기를 탈취하느냐고.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40분, 보이부 출두 시간까지 11시간 20분이 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할 거야. 그 시간대가 교대 근무 시간이라 경비가 가장 허술해. 야간 근무조는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간 근무조로 교대되기 직전이라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이거든. 서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하면 바로 레이더에 잡힐 텐데요. 전투기가 출격하면 어떻게 해요? 한결은 지도 위의 산악 지형을 가리켰습니다. 적어도 비행으로 산을 따라 날 거야. 전투기는 고속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저고도에서 산악 지형을 따라 비행하기 힘들어. 내가 20년간 북한 전역의 산을 외웠어. 야간 저고도 비행 훈련만 수백 번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서윤은 남편의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그래도 미사일을 쏘면요? 우리 아이들도 타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38선을 넘어야 해. 북한 공군은 남한 영공 가까이 가면 추격을 멈춰.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건 북한 영공 200km야. 최고 속도로 날면 50분 정도 걸려. 50분,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해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마. 짐을 싸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냥 평범하게 외출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서윤이 물었습니다. 옷도요?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아이들도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면 돼. 우리가 가져갈 건 이 몸뚱이 4개뿐이야. 한결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새벽 4시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잠을 좀 자. 내가 3시 반에 깨울게. 그때부터는 한마디도 해선 안 돼. 알았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이 올 것 같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결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미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준혁은 작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한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서윤도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한결은 시계를 보며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반복했습니다. 기지 정문 통과, 경납고, 진입, 헬기 시동, 이륙, 저고도 비행, 38선 돌파,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한결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군용차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소자 계급장만 있으면 새벽에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장을 단정하게 달고 군모를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조선인민군 공군 소자가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한결은 아내를 깨웠습니다. 서유는 잠들지 못한 채 그저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길에 바로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에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일어나 평범한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한결이 미래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미래야, 일어나야 해. 조용히. 미래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아빠, 쉿, 조용히 해. 지금 나가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미래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깨우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8살 아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칭얼거렸습니다. 아빠, 더 자고 싶어? 한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아, 지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준혁은 졸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결은 아이들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니 그럭저럭 외출복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의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가족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한결은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가족은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고 이웃집 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2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고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한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군용 차량만이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 쪽으로 걸어갔고 가족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엔진 시동을 꺼는 순간 굉음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한결은 움찔했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새벽의 평양 거리로 올라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고 건물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안 공군기지까지는 30km였습니다. 한결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서유는 두 아이를 양쪽에 안고 있었고 미래는 창밖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결은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렸고 창밖으로는 논밭과 야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10분, 저 멀리 순안 공군기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경납고들과 관제탑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지 정문이 나타났을 때 한결은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숨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서윤이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고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은 다행히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차를 정문 앞에 세웠습니다. 보초병 한 명이 초소에서 나왔는데
22~23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고 야간 근무의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병사는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총을 들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소자 계급장을 단 장교인 것을 확인하자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합니다. 소자 동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보초병의 목소리는 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점검 명령이 떨어졌네. 위원장 동지께서 오늘 오전 현지 지도를 나오신다는 연락이 왔어. 헬기 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야. 보초병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는 항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럴 때마다 군은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보초병이 차단기를 올렸고 한결은 차를 천천히 기지 안으로 몰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한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정문을 확인했고 보초병은 다시 초소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는 차를 경납고 구역으로 몰았습니다. 기지 내부는 고요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막사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는 야간 근무자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이었고 5시 교대까지 1시간이 남아 긴장이 풀어지는 때였습니다. 한결의 전용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3번 경납고, 그의 MI-8 헬리콥터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경납고 앞에는 또 다른 병사가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상급병이었습니다. 한결은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문 열어주게. 긴급 점검이야. 병사가 한결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소자 동무 점검 명령서를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한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령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위원장 동지의 현지 지도를 앞두고 서류 타령을 하는 건가? 내가 직접 왔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과 관련된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자 동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병사는 허겁지겁 열쇠를 꺼내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그 안에 은빛 MI-8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결은 그 헬기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료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은 그것이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고했네. 자네는 이제 초소로 돌아가도 되네. 한결이 말했고 병사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한결은 병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지금. 서윤이 준혁을 안고 급히 차에서 내렸고 미래도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경납고 안으로 달렸고 한결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경납고 안은 어두웠지만 헬기의 윤곽은 선명했습니다. 한결은 가족을 헬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 문으로 올라가. 빨리. 서윤이 먼저 올라가고 미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결은 준혁을 안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가족이 모두 헬기 안으로 들어가자 한결도 올라탔습니다. 그는 조종석으로 가서 앉았고 익숙한 계기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연료 게이지 확인, 엔진 상태 점검, 로터 시스템 체크,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다행히 어제 비행 후 연료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결은 시동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두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남편을 믿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고 메인 로터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찢고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로터의 회전 속도를 높였고 헬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준혁이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서윤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아빠가 다 계획한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729번기, 729번기. 비행 계획이 없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한결은 무전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종간을 당겼고 헬기가 천천히 지면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m, 2m, 3m 헬기는 경납고 안에서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한결은 헬기를 앞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5분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729번기, 비행 승인이 없습니다. 즉시 착륙하십시오. 한결은 무전기의 볼륨을 낮췄습니다. 헬기는 이제 10m 상공에 떠 있었고 한결은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저 멀리 평양 시내의 불빛이 보였고 그 너머로 남쪽의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헬기가 기지 상공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29번기,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착륙하지 않으면 격추 명령이 떨어집니다. 관제탑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한결은 무전기 스위치를 완전히 껐습니다. 헬기는 이제 시속 200km로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순환 공군기지가 점점 작아졌고 기지 전체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병사들이 막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활주로에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은 고도를 낮췄습니다. 헬기는 순식간에 200m 상공에서 100m로 내려갔고 산악 지형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적어도 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헬기 아래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산등성이가 눈앞까지 다가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참았고 미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결은 20년 경력의 조종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헬기는 계곡을 따라 미끄러지듯 날아갔고 산을 아슬아슬하게 넘었습니다. 5분 후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결은 화면을 봤고 2개의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그이구 전투기였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고 조종간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모두 꽉 잡아. 지금부터 거칠어질 거야. 그의 외침과 함께 헬기는 더 깊은 계곡 속으로 잠수하듯 들어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결은 헬기를 산등성이 아래로 급강하시켰고 나무 꼭대기가 헬기 바닥에 닿을 듯 가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윤이 아이들을 두 팔로 감쌌고 미래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전투기 2대는 고도 3000m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산을 따라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결은 그 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레이더를 보니 전투기 한 대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3,000m에서 2,000m로 다시 1,000m로 상대 조종사가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더 높였고 헬기는 계곡 사이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양쪽 절벽이 불과 50m 거리에 있었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위험해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한결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조종간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전방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와의 거리가 3km까지 좁혀졌습니다. 상대방 조종사도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한결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추격했고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한결은 앞쪽에 보이는 협곡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협곡은 폭이 불과 40m 정도였고 MI8 헬리콥터의 로터 지름이 21m였으니 양쪽으로 10m도 안 되는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조금 줄이고 헬기를 정확하게 협곡 중앙으로 정렬시켰습니다. 양쪽 절벽이 헬기를 삼킬 듯 다가왔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헬기는 협곡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로터 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쳤고 바위 표면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한결은 조종간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헬기를 중앙에 유지했습니다. 20초가 20분처럼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협곡이 끝났습니다. 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투기는 협곡 입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상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돌렸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미래의 외침에 한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들의 얼굴을 들어 올렸고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급기동 중에 헬기 내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옷소매를 찢어 아들의 이마를 눌렀습니다. 당신 병원에 가야 해요. 한결은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나만 땅만 밟으면 병원으로 바로 갈게. 하지만 레이더 화면이 다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경고였습니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한결은 즉시 헬기를 좌측으로 급선을 시켰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쪽으로 쏠렸고 미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사일은 헬기가 있던 자리를 지나쳐 200m 앞 산비탈에 명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위와 흙이 아래로 쏟아졌고 폭발의 충격파가 헬기를 강타했습니다. 헬기가 심하게 흔들렸고 한결은 조종간을 붙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 몇 개가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엔진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헬기를 다시 안정시키고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이제 나무 꼭대기와의 거리가 10m도 안 됐습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미사일 유도가 어려웠습니다. 지형 때문에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결은 전방을 확인했습니다. 저 멀리 평야 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해도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서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8선까지는 이제 50km 정도 남았습니다. 한결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0분, 기지를 이륙한 지 3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료 게이지를 보고 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동과 적어도 고속 비행으로 인해 연료 소모가 평소의 2배가 넘었던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450km를 날 수 있었지만
지금 남은 연료로는 100km도 버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결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38선을 넘고 서해를 건너 남한 땅에 도착하려면 최소 80km는 더 가야 했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간신히 그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서울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무슨 문제 있어요? 서윤이 남편의 굳어진 뒷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순조롭게 가고 있어. 하지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를 보니 전투기 2대가 여전히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이 평야 지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끝나면 한결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전투기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산악 지형을 따라 더 우회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아니면 최단 거리로 돌진할 것인가. 하지만 연료를 생각하면 우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결은 헬기의 방향을 남쪽으로 고정했습니다. 최단 거리였습니다. 헬기는 산악지대를 벗어나 평야 위로 나왔고 순간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서 전투기 2대가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시속 250km, MI8의 최고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시속 2000km로 날 수 있었습니다. 추격은 순식간에 끝날 것이었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한결이 소리쳤고 서윤은 아이들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미사일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결은 헬기를 좌우로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왔고 한결은 마지막 순간 헬기를 급강화시켰습니다. 미사일은 헬기 위를 스쳐 지나가 저 멀리 논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결은 앞을 봤습니다. 저 멀리 서해가 보였습니다. 바다까지는 이제 20km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전투기가 다시 접근했고 한결은 더 이상 회피 기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료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단지 직진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자유를 향해, 가족의 생존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헬기는 해안선을 넘었습니다. 아래로 서해의 푸른 물결이 펼쳐졌고 전투기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영공을 벗어난 것입니다. 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투기 2대는 해안선 너머에서 선회하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국제 분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보니 5%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고 엔진 소리도 조금씩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안전한 거죠? 서윤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아이들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한결은 대답 대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남한 육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50k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헬기는 해수면에서 불과 100m 높이로 날고 있었고 아래로는 잔잔한 서해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지만 한결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준혁이는 어때? 한결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아들의 이마를 확인했습니다. 출혈은 멈췄는데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요. 계속 눈을 감으려고 해요.
뇌진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유는 의사였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준혁아, 엄마 목소리 들려? 눈 뜨고 있어야 해. 알았지? 준혁은 가까스로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서유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한결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러 채널을 돌리며 남한군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소자 정한결입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 중입니다. 현재 서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계속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북한군 헬리콥터입니다. 탈북 중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3%로 떨어졌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신호였습니다. 한결은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그만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헬기는 시속 180km로 서해 위를 날았습니다. 남한 육지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30km, 25km, 한결은 숫자를 세며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연료 괜찮아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을 받고 남편의 긴장된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결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빠듯해. 남한 땅까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바다에 추락하는 건가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바다에 불시착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헬기는 물에 뜰 수 있어. 군용 헬기니까 비상부력 장치가 있거든.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불시착 충격으로 헬기가 파손되면 침수될 수 있었고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한결은 무전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정한결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헬리콥터입니다. 연료가 거의 없습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기식별, 반복, 소속 밝히. 한결은 흥분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MI-8 헬리콥터입니다. 탈북자입니다. 가족 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거의 없어서 불시착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더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경입니다. 위치 파악 중. 대기하십시오. 한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남한군이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30km입니다. 남한 인천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2%로 떨어졌습니다. 남한 육지까지는 이제 15km 남았습니다. 한결은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5분을 버틸 수 있을까? 엔진 소리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가끔씩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헬기가 약간씩 흔들렸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지?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미래야, 아빠를 믿어. 하지만 그 순간 엔진이 한번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헬기 전체가 흔들렸고 고도가 순간적으로 10m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조종간을 당겨 고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엔진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육지까지는 이제 10km였습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는 헬기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료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처럼 연료 게이지가 1%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육지까지는 7km, 한결은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이제 해수면에서 50m 높이였습니다. 만약 엔진이 멈추면 최대한 낮은 곳에서 불시착해야 충격이 적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헬기, 해경 구조선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 5km 지점에 있습니다. 버티십시오. 한결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굉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로터는 관성으로 계속 돌고 있었지만 추진력은 사라졌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한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토로테이션이야. 로터의 바람 저항으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로테이션은 비상 착륙 기술이었지만 바다 위에서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헬기는 해수면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50m, 40m, 30m, 한결은 로터의 각도를 조절하며 낙하 속도를 최대한 줄이려 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 감아, 미래야, 준혁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미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m, 15m, 한결은 마지막 순간에 로터를 최대 각도로 틀었습니다. 헬기의 낙하가 순간적으로 느려졌습니다. 10m, 5m, 그리고 헬기가 수면에 닿았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헬기는 수면에 떠 있었지만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물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헬기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압력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헬기가 더 기울었습니다. 한결은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 먼저 나가. 한결이 아내를 밀었습니다. 서윤은 준혁을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미래를 안고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헬기에서 빠져나온 순간 헬기는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동료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것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한결은 딸 미래를 한 팔로 안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고 짠맛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3m 앞에서 서윤이 준혁을 안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의식이 흐릿한 아이를 안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윤아, 힘 빼. 힘을 빼야 떠.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얼굴을 때렸고 그는 물을 삼켰습니다. 한결은 미래를 업었습니다. 아빠 목을 꼭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미래는 떨리는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았습니다. 한결은 자유로워진 두 팔로 헤엄쳐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서해의 수온은 10도 정도였고 저체온증까지 버틸 시간은 30분도 안 됐습니다. 당신, 준혁이 좀 받아줘요.
너무 무거워서 서윤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한결은 한 팔로는 미래를 붙잡고 다른 팔로 준혁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고 있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한결이 아들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괜찮아, 곧 구조될 거야. 조금만 버티자. 한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바다였고 육지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여전히 너무 멀었습니다. 헬기가 가라앉은 자리에서 기름이 수면에 떠올랐고 무지갯빛을 만들었습니다. 한결은 그 기름 자국을 봤습니다. 저것이 구조선이 자신들을 찾는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들 둘 다 안을 테니까 당신은 힘 빼고 떠 있어요. 한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혼자 둘 다 안으면 당신이 가라앉아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조종사야. 수상생존 훈련 수백 번 받았어. 한결은 미래를 등에 업고 준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아이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윤은 남편 옆에서 배영 자세로 떠 있으려 했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물을 마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한결의 팔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학교에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미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한결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남편을 봤습니다. 한결의 얼굴은 핏기가 빠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북한군의 추격을 뚫고 미사일을 피하고 바다까지 왔는데 여기서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는 건가?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하얀 배 한 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큰 글씨로 해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아, 봐. 구조선이야. 서윤도 고개를 들어 배를 봤습니다. 그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아버지 등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우리 여기 있어요. 구조선은 빠르게 접근했고 3분 만에 그들 옆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해경대원 3명이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버티세요. 대원 한 명이 한결에게 다가왔고 준혁을 받아 안았습니다. 다른 대원은 서윤을 붙잡았고 세 번째 대원은 한결의 등에 있던 미래를 받았습니다. 애가 의식이 없습니다. 준혁을 받은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배로. 그들은 가족을 구조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배 위에서 대원들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줬습니다. 한 명은 즉시 준혁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슴 압박을 했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정신 차려. 한결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대원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준혁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대원이 외쳤습니다. 서윤이 아들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괜찮아?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미래도 울면서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한결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 조종사로 살면서 수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오늘만큼 죽음에 가까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장님, 환자들 모두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구조선은 방향을 틀어 인천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고 배는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결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남한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빌딩들이 보였고 항구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20년간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윤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어.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잖아. 아이들도 살아있고. 한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래와 준혁은 담요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15분 후 구조선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접안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이 올라와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장 위급합니까? 8살 남자아이요. 뇌진탕 의심과 저체온증입니다. 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들것에 실렸고 서윤이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미래와 한결도 각각 들것에 실렸습니다. 전부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달리는 자동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구급대원이 한결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체온이 34도입니다. 경증 저체온증이네요. 곧 병원 도착하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구급차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북한 최초로 헬리콥터를 타고 가족 전체가 탈북했구나. 사이렌이 울렸고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으로. 15분 후 구급차는 인천의료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나왔습니다. 저체온증 환자 4명입니다. 그중 1명은 소아뇌진탕 의심.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들것들이 재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한결은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 병원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강했고 복도는 더 밝았습니다. 한결은 응급실 침대에 눕혀졌고 의사 1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고 이름표에는 응급의학과 김태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십니까?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한결입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쪽이 아픕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한결의 가슴을 진찰했습니다. 호흡음은 정상이네요. 갈비뼈 골절 의심되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온이 34.5도인데 따뜻한 수액 투여하면 곧 회복될 겁니다. 옆 침대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부터 봐주세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다른 의사가 준혁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CT 촬영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결과 나옵니다. 서윤은 의사였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손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3칸 떨어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준혁의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윤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경미한 뇌진탕으로 보입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겁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한결의 엑스레이 결과도 나왔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네요. 하지만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보호대 착용하시고 한 달 정도 안정 취하시면 됩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었습니다. 헬기 추락에서 살아남았고 가족 모두 큰 부상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응급실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의 침대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한결 씨, 저희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결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네, 급한 사항이라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요원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먼저 무사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직책이셨습니까? 조선인민군 공군 소자였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였고요. 탈북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수령 초상화를 그리다가 실수로 잉크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고의적 모독으로 신고됐고 국가보위부에서 가족 전원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위부로 가면 수용소로 가는 것을 알았기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요원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나이든 요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어떻게 탈취하셨습니까? 새벽 4시에 순안 공군기지에 침투했습니다. 긴급 점검이라고 속이고 제 전용 헬기에 접근해서 가족을 태우고 무단 이륙했습니다. 추격은 있었습니까? 미그이구 전투기 2대가 추격했습니다. 적어도 비행으로 산악 지형을 따라 날아서 따돌렸고 미사일 한 발을 회피했습니다. 요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미사일을 회피하셨다고요? 예, 산비탈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조종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조종사로 10회 이상 현지 지도를 수행했습니다. 한결의 말에 두 요원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과 접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한결 씨, 북한 군사 기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이든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결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방공망 배치, 공군 기지 위치, 전투기 성능 데이터, 미사일 기지 좌표, 군 지휘 체계, 김정은의 동선과 경호 패턴까지 알고 있습니다. 요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를 저희와 공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신원보호는 물론이고 안전한 거주지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는 의사입니다. 그녀가 남한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이든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은 물론이고 특별 정착금도 지급될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북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신다면 추가적인 보상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결은 보상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이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며칠 쉬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요원들이 일어서려 할 때 한결이 물었습니다. 저희 소식이 언론에 나갑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북한 최초 헬리콥터 탈북이라는 것은 큰 뉴스니까요. 하지만 신원은 보호됩니다. 이름이나 얼굴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한결은 안도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친척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면 그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떠나고 한결은 옆 침대에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는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처음으로 편하게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겨 병원도 촛불에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전기는 끊기지 않았고 난방도 따뜻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한결의 수액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36.5도로 올라왔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 더 쉬세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다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냈구나. 가족 모두 살아서 남한 땅을 밟았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군 헬리콥터 한 대가 서해 상공을 통해 남한으로 진입했습니다. 탑승자는 북한군 조종사와 그의 가족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최초의 헬리콥터 탈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실에서 한결은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북한 최고 엘리트였던 자신이 이제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일 후 한결 가족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준혁의 이마 상처는 꿰매고 붕대를 감았고 한결은 갈비뼈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차량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고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로 안전가옥까지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고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단지였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한결 가족은 12층의 한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주방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방은 3개였고 화장실은 2개였습니다. 북한의 아파트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24시간 경호가 배치될 예정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요원이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족만 남았을 때 서윤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당분간은.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방 하나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켜도 돼? 그럼. 준혁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헬리콥터 탈북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한결은 뉴스를 끄고 싶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한결을 반역자이자 조국 배신자로 규정하며 그가 당과 수령의 은혜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결은 그 뉴스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연좌제로 그들이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한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고 다리는 불타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계속 헬리콥터를 타고 날고 있었고 전투기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여러 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북한 공군의 배치도를 그렸고 미사일 기지의 좌표를 알려줬고 김정은의 동선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정보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현지지도 경로와 경호 체계에 대한 정보는 그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한결 씨, 정말 대단한 정보입니다.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와 준혁은 근처 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았고 일주일 후 첫 등교를 했습니다. 한결과 서윤은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 한결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새 책가방을 메고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북한 학교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교복도 달랐고 건물도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첫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미래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애들이 나보고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한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 억양과 말투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남한 아이들이 쓰는 은어와 문화는 낯설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통일부 관계자가 안전가옥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여성이었고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정한결 씨 가족분들, 정부에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형태로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신원은 보호됩니다. 한결은 망설였습니다.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헬리콥터로 탈북할 수 있었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한결 씨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박수진의 말에 서윤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한결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북한에 남은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기자회견을 잡겠습니다. 박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결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통일부에서 브리핑 자료를 보내왔고 예상 질문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한결은 그것들을 읽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서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대로 말해요. 각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우리 가족이 무엇을 겪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한결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각본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결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단상에 올라갔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될 것이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 송출될 예정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눈이 부셨습니다. 한결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12살 아이가 실수로 잉크를 흘렸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갑니다. 3대가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모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당과 수령의 뜻 앞에서는 한낱 개미에 불과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남한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결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그날 그의 연설은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북한 헬리콥터 탈북이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기자회견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을 지킨 아버지, 진짜 영웅은 이런 거다. 하지만 일부 악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간첩 아니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 한결은 그런 댓글들을 보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들은 모르잖아. 한결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고 한결 가족의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학교에서 친구 2명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미래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도 돼요? 서윤은 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어와 문화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고 이미 준혁의 말투에서 북한 억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주말마다 동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공을 찼습니다. 이마에 흉터는 남았지만 준혁은 그것을 용기의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멋있지? 준혁이 거울을 보며 말했을 때 한결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멋있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서윤은 의사 면허 전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의대 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아 한국 의사국가고시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한국 의학 용어는 북한과 달랐고 치료 프로토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한결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곳에서 내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만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한결은 국방부 북한 군사 전문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출근했고 북한 공군의 전술과 배치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그의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미그이구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80km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행 시에는 30km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산악 지형을 따라 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결의 설명을 듣던 공군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경험에서 나온 정보는 다르군요. 정말 귀중합니다. 6개월째 되던 날 한결 가족은 안전가옥에서 나와 자신들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특별 정착금으로 서울 근교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한결은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산이 보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서윤이 남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북한 체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애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 애가 북한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미래가 흐느꼈습니다. 한결은 딸을 안았습니다. 미래야, 그 아이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북한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단지 체제가 문제일 뿐이지. 그날 밤 한결과 서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한테 북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북한은 나쁜 곳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고. 한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서윤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음 주말 한결은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래야, 준혁아. 아빠가 너희한테 이야기 좀 해줄게. 두 아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결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의 아파트에서 살던 일,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던 일.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가 없었던 것,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것,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야. 너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미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그들이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강한 분들이야. 잘 견디고 계실 거야. 한결은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서윤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서윤은 남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한결도 아내를 껴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한결이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족한 고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구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다. 한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이 하늘 아래서 목숨을 건 비행을 했습니다. 전투기의 추격을 받고 미사일을 피하고 차가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한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한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 같았습니다. 미래와 준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주방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한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화면 속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한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옳은 선택을 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결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윤이 있었고 그녀는 병원 가운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일한 지 1년이 넘었고
오늘은 드물게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놀이터에서 준혁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미래는 벤치 옆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요. 준혁이 골 넣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두 팔을 들고 환호했고 친구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10살이 된 준혁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용기의 증표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결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서해 바다에서 의식을 잃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니고 있다는 것이, 미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북한 억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어제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늦게까지 놀다 왔습니다. 한결이 늦은 귀가를 걱정하자 미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북한이 아니잖아.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 말에 한결은 딸이 정말로 이곳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었고 저 위를 여객기 한 대가 하얀 비행운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았지. 하지만 그때는 자유롭지 못했어. 추격받고 있었고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어. 지금 저 비행기를 보니까 이상하게 평화로워. 서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정말로. 한결은 아내를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도 의사였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로 환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한결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행복해.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만든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고 밥은 한결이 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한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갈 수 있어? 에버랜드? 응,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부모님도 같이 가래. 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도 휴가 낼 수 있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한결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3년 전 밤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의 23층 아파트에서 보았던 마지막 밤의 풍경을. 그때도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 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이 불빛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한결은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쓰고 있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한 회고록이었습니다. 북한 최초 헬리콥터 탈북 그 72시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결은 매일 밤 조금씩 썼습니다. 보이부 출두 명령을 받았던 그날 밤부터 서해에 추락했던 순간까지 글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을 다시 떠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였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결은 원고를 읽다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자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자유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전투기의 추격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고 차가운 바다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서윤이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래와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은 저 하늘을 날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곳이 그의 집이었고 이 하늘이 그의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하늘이었습니다. 한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한결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전투기의 추격을 받았고 미사일을 피했고 차가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정한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자유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연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